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허주선입니다. 저는 오늘 2025년도에 한국형 신생아 소생술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이 11개의 개정사항이 있었고요. 이후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생아 소생술의 적용 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0년도의 가이드라인에서 신생아 소생술 적용 대상으로는 갓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심혈관계 부전의 1차 원인이 가스 교환 장애인 경우에는 출생 후 수주 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2025년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마찬가지로 출생 직후, 결국에는 출생하고 나서 분만장 또는 수술장에서 진행되는 소생술이 메인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심혈관계 부전의 1차 원인이 가스 교환 장애인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생하기 출생 후 28일까지, 그리고 만약 아가가 NICU에 입원 중인 경우에는 퇴원시까지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일코나 아하, ERC 가이드라인과 좀 비교해서 보자면, 일단 아하 가이드라인에서는 생후 수일 이내로 조금 더 스트릭트하게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ERC 가이드라인에서는 저희와 비슷하게 NICU에 입원 중에 심혈관계 부전 1차 원인이 호흡기 문제인 가스 교환 장애인 경우에는 적용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이런 신생아기 또는 NICU에 입원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심장 자체가 1차 원인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비율의 가슴 압박대 환기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추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김도균 교수님과 정영학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탯줄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신생아 소생술에 있어서 최근 들어 가장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핫한 토픽이 이 탯줄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을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서 먼저 터미놀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미디어트 또는 얼리 코드 클램핑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아이가 나오면 그냥 나온 직후에 바로 탯줄을 결차를 하고 아이를 옮겨서 IC에서 케어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나온 직후에 코드 클램핑을 하는 ICC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딜레이드 또는 디퍼드 코드 클램핑 DCC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나왔을 때 30초에서 60초 이상 코드를 결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켜 놓은 상태로 아이를 두었다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코드를 클램핑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Physiological Based Code Clamping, PBCC나 또는 Intact Code Resuscitation, IC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드를 유지시켜 놓는 시간 자체를 특정 시간으로 지정해 두지 않고 아기의 상태 변화를 보면서 클램핑하는 시간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아이의 호흡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코드를 유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PPV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컷 코드, umbilical 코드 밀킹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 제대로는 결찰을 하되 이 결찰된 상태에서 이 제대 안에 있는 블러드를 아기 쪽으로 밀킹해서 밀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인텍트 코드, umbilical 코드 밀킹, IUCM이라고 하는 것은 태방과 탯줄을 그대로 연결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탯줄 안에 있는 블러드를 밀어서 아기 쪽으로 피를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처럼 태어나고 나서의 탯줄 관리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은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바로 코드 클램핑이 되었을 때에는 플라센타를 통하여 블러드 내의 옥시네이션을 엄마로부터 공급받고 있던 그 공급이 바로 끊기게 되면서 심장의 입장에서는 프리로드 자체가 갑자기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클램핑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스테믹 바스큘러 레지스턴스가 갑작스럽게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되면 이 LV 입장에서는 이 애프터로드가 갑자기 상승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될 수 있는 굉장히 급격한 트랜지션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알베올라이 내에 암니오틱 플루이드가 차 있는 상태에서 풀모너리 바스큘러 레지스턴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팻 쪽의 블러드 플로우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다가
아기가 나오고 나서 크라잉과 함께 이 알베올라에 에어가 차게 되고 그 주변부에 pulmonary vasodilatation이 일어나면서 pulmonary vascular resistance가 감소되는 그러한 상태에서야 비로소 결국에는 폐 쪽으로 블러드 플로우가 전달되고 폐를 통한 옥시제네이션이 된 블러드가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나왔을 때 프리텀이나 아주 아기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이러한 알베올라이 자체에서의 이러한 옥시제네이션이 되는 기능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코드를 유지시켜 놓은 상태에서 엄마의 플라센타를 통한 옥시제네이션을 조금 더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로직 하에서 이러한 코드 클램핑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단은 이 부분에서 만사가 또는 후기 미수가와 미수가 두 가지의 그룹으로 저희가 분류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각 그룹 안에서도 소생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두 가지의 상황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2020년도에 먼저 만사가 또는 34주 이상의 후기 미수가에서 소생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엄마와 스킨 투 스킨 컨택을 한 상태에서 제대 결찰 지연시키는 걸 고려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태어나서 이렇게 만사가 후기 미수가가 소생술 필요 없이 아주 액티브하고 활발한 경우에 퇴출을 최소 60초 이상이라고 하는 시간을 명시를 하면서 60초 이상 지연하여 결찰할 것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약한 권고로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생술이 필요한 만사가나 미수가에서는 2020년도에는 조기 또는 지연 제대 결찰을 추천할 만한 에비던스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기술을 한 반면에 2025년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반과 퇴출을 그대로 연결시켜 놓은 상태에서 아기 쪽으로 코드 밀킹 하는 것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좀 급격한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에비던스를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2년도에 서큘레이션에 보고되었던 메타 분석에서 30초 이상 제대 결찰을 지연시키는 DCC와 나오자마자 코드를 클램핑하는 ICC를 비교를 했던 경우이고요. 이 경우는 아기가 액티브한 활발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24시간 이내에 아기의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릴 레벨 자체가 DCC 그룹에서 유의하게 증가되는 패턴과 함께 생후 7일 이내에도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릴 레벨이 유의하게 증가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헤마토크린 65%를 넘어가는 폴리사이테미아가 DCC에서 더 많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익스체인지 트랜스퓨전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아주 심각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하였고요. 4에서 6개월 시기의 아네미아나 또는 엄마의 포스파툼 헤모리지 자체는 두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다라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하게 DCC이기는 하나 60초 이상을 하는 경우와 60초 미만을 하는 경우를 비교해서 봤을 때 60초 이상을 하는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헤모글로빈 레벨이 유의하게 높을 뿐만이 아니라 얼리 차일드후드 시기에서의 뉴로디벨롭먼탈 아웃컴이 더 좋다라는 결론을 통하여서 이전에는 30초 이상을 권고하였던 부분이 현재는 이제 60초 이상으로 그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나왔을 때 non-vigorous한 경우, 아기가 많이 처져 있거나 또는 심박수도 100회 미만이고 크라잉이 굉장히 약한 뭔가 리서시테이션이 필요한 그러한 컨디션의 환자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AJOG에 보고되었던 클러스터 랜더마이즈드 크로스오버 트라이얼이었었는데요. 여기에선 다음과 같이 태반과 탯줄을 연결시켜 놓은 상태에서 아기 쪽으로 코드를 밀킹하는 이러한 프로시저를 통하여서 이러한 밀킹의 그룹 자체가 레스피리 서포트가 더 적었고 헤모글로빈 레벨이 높았으며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HIE와 테라피틱 하이포설미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더 적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였고 동일한 그룹에서 2세까지의 롱텀 팔로우업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의 두 군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결론적으로는 umbilical 코드 밀킹을 하는 것이 피저블하고 특별히 롱텀한 뉴로 디벨롭먼탈 리스크를 올리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제 한국형 NRP 가이드라인에서는 저희가 태어났을 때 특별하게 소상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만삭 또는 34주 이상의 후기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탯줄을 최소 60초 이상 지연하여 결절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요. 만약 나왔을 때 아기가 활발하지 않아서 리서시테이션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탯줄 결절하기 전에 코드 밀킹을 시행을 한 후에 결절하는 것을 레코멘데이션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는 일코나 아하 가이드라인에서도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37주 미만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고요. 미숙아에서는 2020년도에는 소생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대 절차액 지연이 혈압 보조, 수혈의 필요성을 낮추고 생존율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다. 권고 등급 2A로 보고를 한 바 있었는데요. 2025년도에 돼서는 탯줄을 최소 마찬가지로 60초 이상 지연하여 결찰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강한 권고 단계로 더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생술이 필요로 한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조기 또는 지연제대 결찰 출산할 만한 에비던스 충분하지 않다라고 했던 부분은 현재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37주 미만의 미숙아에서 아기가 액티브한 비거러스한 경우에 30초에서 180초 정도의 DCC와 ICC를 비교했었던 메타 분석 연구에서 보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아웃컴인 아기의 퇴원 전에 모탈리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DCC가 아이들의 모탈리티를 감소시켜준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제 권고 단계 자체가 굉장히 강한 권고, 스트롱 레코멘데이션으로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헤모글로빈 레벨이 더 올라가고 그로 인한 RBC 트랜스퓨전의 리스크를 더 낮춰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umbilical 코드 밀킹과 나오자마자 바로 제대를 결찰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 umbilical 코드 밀킹이 헤모글로빈 레벨이 올라가고 RBC 트랜스퓨전은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는데요. 다만 umbilical 코드 밀킹과 DCC, delayed 코드 클램핑을 비교했을 때에 umbilical 코드 밀킹 자체가 특히나 28주 미만의 어린 미숙아에서는 severe IVH의 리스크를 올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스가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umbilical 코드 밀킹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 2023년도 란셋에서 보고되었던 individual participant data 메타 아날리시스에서도 비슷하게 DCC는 ICC에 비해서 모탈리티 그리고 블러드 트랜스퓨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umbilical 코드 밀킹은 ICC에 비해서 블러드 트랜스퓨전의 리스크를 감소시켜주는 효과. 다만 umbilical 코드 밀킹은 DCC에 비해 특히나 제테주스 28주 미만에서는 아기의 severe IVH 리스크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 한국형 가이드라인에서는 37주 미만의 미숙아에서 아이가 소생술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탯줄을 최소 60초 이상 지연하여 결찰할 것을 강한 권고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8에서 36주 사이에 해당되는 아이에게 있어서 만약에 탯줄 지연 결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제대 용출을 하는 것을 합리적인 대안적 상황으로 조건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8주 미만의 더 어린 미숙아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탯줄 용출은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시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과와의 디스커션에 있어서 가장 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실제 이 DCC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과 입장에 있어서는 탯줄 결찰을 지연하는 것에 대한 강한 권고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고요. 그 이후로는 그러면 1분 동안에 탯줄 결찰을 하지 않고 유지시켜주는 동안 상과 의사가 직접 아기의 상태를 평가하고 결찰을 언제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또 포스트팔텀 엄마의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에 대한 위험 요인 그리고 탯줄 결찰 지연으로 인해서 제대할 채취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 등등에 대한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를 반영하여서 가이드라인 기술할 때에 37주 미만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에서 즉각적인 소생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탯줄을 최소 60초 이상 지연하여 결찰할 것을 기존에는 강하게 저희가 권고한다라고 기술을 했는데 이 강하게라는 부분을 일단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 권고안은 국내 의료 환경과 인력 상황을 고려하여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더 유동적인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 기술을 변경한 바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퇴출 관리 관련해서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의료진의 인식이 어떤지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코드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 그 강조가 굉장히 이제 강한 권고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서 2025년도 아하 그리고 AAP 알고리즘에 다음과 같이 반영이 됐는데요. 보시면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첫 번째 단계가 코드 매니지먼트 플랜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2025년도에 처음으로 반영이 되었고 최소한 1분 이상 코드 클램핑을 딜레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기존에는 아기의 타겟 옥시전 세츄레이션 자체에 1분부터 기술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1분 동안에는 딜레이드 코드 클램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못하게 되는 것을 반영하여 1분 시기에서의 타겟 옥시전 세츄레이션이 제외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한국형 NRP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그런 산과의 입장을 반영하여서 아직까지 이번 해에서는 저희가 이런 코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플랜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지는 않은 그리고 1분의 세츄레이션 타겟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도 향후의 알고리즘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뇌 국소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에는 이에 대한 기술이 없었다가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 기도 양압 또는 양압 환기를 받는 신생아에서 임상평가와 맥박산소 측정법만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대뇌 국소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한 충분한 근거는 없다라고 기술을 하여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처음으로 기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겠고요. ERC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허락되는 경우에만 고려를 할 수 있고 구조화된 연구 시험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속적 팽창압인데요. 저희가 나왔을 때 아기들이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한 하트레이트 100회 미만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PPV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PPV의 초기 단계에서 Sustained Inflation 지속적 팽창압을 주는 것에 대해서 2020년도에서는 이러한 지속적 팽창압은 미숙아에게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권고 등급 3 함으로 해서 보고를 한 바 있었는데요. 2025년도에서는 일괄적으로 5초 이상의 지속적 팽창압을 시행하지 말 것을 추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페디아트릭스에서 보고되었던 메타 아날리시스 분석이고요. 여기에서는 28주 이하의 프리텀 서브그룹에서 퇴원 전에 데스 사망에 대해서 그 아웃컴을 보고했을 때 서스텐드 인플레이션이 이러한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사망의 리스크가 약간 올라가는 그러한 경향성을 확인한 바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아하에서는 28주 미만의 미숙아에서 일괄적 5초 이상의 서스텐드 인플레이션은 잠재적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었고요. 한국형 가이드라인에서는 28주라고 하는 주수를 제한하지는 않고 그냥 미숙아에게 있어서 일괄적 5초 이상 서스텐드 인플레이션 사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속적 기도 양압 CPAP에 대한 부분이고요. 분만실에서 미숙아가 호흡 보조를 필요로 하는 호흡곤란이 있지만 자발 호흡이 있을 때 인투베이션을 하고 PPV를 하기 전 단계에서 이러한 지속적 기도 양압을 먼저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라고 2020년도 기술하였고 34주 미만의 신생아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 2025년도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일하게 이러한 자발 호흡이 있는 하지만 호흡 보조가 필요한 미숙아 에서는 지속적 기도 양압을 1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34주 이상의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지속적 기도 양압에 대해서 제한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하여서 34주를 좀 따로 언급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다만 ERC 가이드라인은 이와는 조금은 다르게 후기 조사나 및 만사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 기도 양압의 이점을 누릴 수 있어서 32주 이상의 신생아 같은 경우 이러한 6에서 지속적 기도 양압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성문상 기도기 스프라글로틱 에어웨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같은 경우에 안면 마스크로 저희가 PPV를 했을 때 그게 이펙티브하지 않으면 인투베이션 대안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34주 이상 미숙아나 만사가에서 인투베이션을 실패하거나 인투베이션이 불가능한 디피컬티 에어웨이를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후두 마스크 기도기 자체 성분상 기도기에 대한 사용이 권장이 된 바 있었었고요. 가슴 압박이나 약물 투여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되지 않았다라고 기술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성분상 기도기에 대한 그러한 사용이 조금 더 확대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34주 이상의 신생아에서 PPV, 양압 환기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 2025년도에는 아이의 마스크를 대신해서 이러한 성분상 기도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안면 마스크를 통한 PPV가 실패했을 때 또 인투베이션이 불가능했을 때 마찬가지 요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컴프레션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인투베이션이 불가능하거나 성공적이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도 이런 성분상 기도기를 통한 환기가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보편 타당한 권고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 같은 경우에 2022년도에 페디아트릭스에서 보고되었던 메타 아날리시스 분석인데요. 여기에서는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와 페이스 마스크를 통한 PPV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PPV를 통한 아기 상태 호전이 fail할 경우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그런 페일 경우가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를 했을 때 의미 있게 더 낮아진다라고 보고를 한 바 있고 또한 엔도트라케알 인투베이션에 대한 리스크도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에서 더 의미 있게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통하여서 저희가 현재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마스크 PPV를 대신하여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를 꽂고 PPV 하는 것까지 현재의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7번째로는 기관 내 삽관 시에 이제 비디오 라링고스코피, 비디오 후두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2020년도에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던 반면에 2025년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원과 교육이 허락되는 경우라면 특히 경험이 부족한 의료진이 기관 내 삽관을 하게 되는 경우 전통적인 후두경 사용보다는 비디오 후두경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하면서 조건부 권고로 제시를 한 바 있기는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후두경의 사용 자체는 여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고 또한 비디오 후두경에 대한 예비 장치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기술을 한 바 있습니다. 2024년도에 NEJM에서 보고되었던 이것은 싱글 센터의 RCT 연구였고 N수도 214명밖에 되지는 않았는데요. 본 연구에서 이러한 비디오 라링고스콥 그룹과 다이렉트 라링고스콥을 비교하여서 진행을 해봤을 때 이러한 비디오 라링고스콥 그룹에서 첫 시도에서 인투베이션이 성공하게 되는 비율이 의미 있게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프로시저를 진행하는 동안에 가장 낮은 옥시전 세츄레이션 그리고 가장 낮은 하트레이트 자체가 비디오 라링고스콥 그룹에서 더 의미 있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 자원과 교육이 허락이 된다면 특히나 스킬이 좀 부족한 의료진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후두경보다는 비디오 라링고스콥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재 2025년도 가이드라인입니다. 8번째로는 산소 투여. 산소 투여에 대해서도 만사가 35주 이상의 후기 미숙아와 그 미만의 미숙아를 좀 분류하여서 이제 지침이 나가게 되는 부분인데요. 만사가나 35주 이상의 후기 미숙아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는 저희가 100% 산소로 시작하는 것은 아기에게 함이 될 수 있어서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기술을 하였다가 이번에 지침에서는 그에 대한 근거의 확실성이 불충분하여서 이 100% 산소로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권고를 철회하였다라고 기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35주 미만의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는 이 35주 미만 미숙아는 저농도 산소 21에서 30%로 산소 시작 농도를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이 주수를 조금 더 서브그룹으로 나눠서 32주 미만의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의 조금 더 산소 시작 농도를 높이게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32주에서 35주 그 사이의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적정 산소 농도에 대한 권고를 내리게 근거가
충분하진 않지만 기존의 저희의 가이드라인을 좀 그대로 활용하여 21에서 30%의 산소 농도로 시작하는 것, 이렇게 해서 주스를 좀 분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에비던스는 2024년도에 자마 페디아트릭스의 Individual Participant Data Network Meta Analysis 분석에서 이 연구에서 32주 이하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해서 초기 산소 시작 농도를 30% 이하의 로우 그룹, 50에서 60% 사이의 인터미디에이트 그룹, 그리고 90% 이상의 하이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보았더니 하이 그룹 자체가 인터미디에이트 또는 로우 그룹에 비해서 all cause mortality의 리스크가 의미 있게 감소되는 그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이 FR2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권고가 강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하여서 이제 32주 미만 미숙아에서는 30% 이상, 아하에서는 이것을 30에서 100% 사이라고 레인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30% 이상의 산소를 사용하여 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32에서 35주 미만의 미숙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도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21에서 30%의 산소 농도로 시작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째로는 중탄산 나트륨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따로 이에 대해서 기술을 하지 않았으나 2025년도에는 아주 짧은 심폐소생술뿐만이 아니라 아기가 적절하게 벤틸레이션이 확보되고 다른 치료를 함에도 반응이 없는 소생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장기 소생술 상황 그 두 가지 모두에서 이러한 중탄산 나트륨의 일괄적인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으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10번째로는 치료적 저체온 요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2020년도에는 이 부분을 자원이 충분한 지역과 자원이 제한된 지역으로 나누어서 언급을 하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쿨링, 테라피틱 하이포설미아를 적용할 수 있는 기관 자체도 많고 그러지 못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삼각 기관으로의 트랜스퍼 시스템이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원이 제한된 지역을 따로 언급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결론 하에서 이러한 자원이 제한된 지역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25년도에 이제 가이드라인 상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치료적인 저체온 요법에 대해서 이전의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36주 이상이면서 중등증 또는 중증의 HI를 동반한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적 저체온 요법을 적용해야 되고 적용할 때에는 다학제적인 치료 접근 그리고 장기적 추적이 가능한 병원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한 권고 단계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생술의 중단에 대한 부분이고요. 2020년도에는 심폐소생술 중단에 대한 논의가 출생 후 10분에서 20분이라고 하는 레인지로 그 시간을 제시를 한 바 있었는데 2025년도에서는 이걸 20분 정도로 해서 10분에 대한 언급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는 2022년도에 네오네톨로지에 보고되었던 이 메타 아날리시스 분석이고요. 여기에서는 10분 아프가 스코어가 0점이었던 820명의 네오네츠를 대상으로 하여서 이 아이들의 최종 서바이벌을 봤더니 10분 아프가가 0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에서는 아이들이 생존을 했다. 그리고 19%에서는 아주 시그니피컨트한 뉴로 디벨롭먼탈 임페어먼트가 없이 생존을 했다라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분 아프가가 0점이더라도 굉장히 꽤 높은 정도의 생존율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2025년도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이 10분이라고 언급했던 부분들을 제외하면서 20분 정도의 이러한 심폐소생술 중단에 대한 논의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단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환자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진행하게 되면서는 이제 대학교 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 심규영 교수님께서 위원장으로 하셨고 또한 그 외에도 김혜란 교수님, 이정현 교수님, 정영화 교수님, 조수진 교수님 그리고 산부인과 쪽에서의 설현주 교수님과 이기수 교수님 그리고 마취통증의학과의 오하영 교수님과 서울대 현장교육 전담 간호사인 명혜진 간호사님께서 TF 위원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